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모두콘에서 스타트업과 ESG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신지연입니다. 오늘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면 최근까지 10월 17일까지 글로벌 IT 기업에서 CSR 매니저로 코리아랑 싱가포르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관련된 팀에서 ESG와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포린에서 기고를 하기도 하고 등등 ESG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 ESG가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환경운동가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처럼 기업이 털을 두고 있는 환경이랑 사회에 기업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ESG가 이제 더 이상 환경이랑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서 기업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ESG는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스타트업이 ESG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투자, 거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연합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6월 달에 글로벌 ESG 관련 투자 자산이 40조 5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비해서는 31%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ESG를 통해서 이제 ESG 앵글로 보는 투자와 그리고 대출 그리고 조달청에 관련된 비즈니스 건까지도 뭔가 opportunity를 ESG를 잘 준수하는 기업들은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입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이랑 거래를 할 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협력사들한테 우리와 같이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RBA라고 하는 것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LG, 삼성, SK 뭐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노동, 안전, 보건, 환경, 윤리 같은 협력사의 ESG 항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인데요. 글로벌 ESG 규제가 2010년에 비해서 지금 5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EU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미 ESG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처럼 탄소를 이제 줄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무역을 수출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ES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뭘 챙겨야 돼? 뭐 요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500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스타트업에서 ESG를 고려해야 될 요소를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뭔지 잘 모르시죠? 보통 환경은 조금 명확한 것 같은데 사회랑 거버넌스는 도대체 뭘 해야 돼? 이런 걸 잘 모르셨던 분은 요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탄소 배출 이게 우리 기업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공급망에 있는 모든 협력사를 다 포함하기도 해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이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에너지, 물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들어가고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인사방침이라든가 공정한, 공평한 복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회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인데요. 그 비즈니스 KPI에 ESG 목표를 다 통합하고 있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보통 지배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조직 내에 잘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뭐 이사회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 글로벌 전체 통틀어서 600개가 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것들을 그 조직 내에서 잘 갖추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IPO라든가 상장 가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으실 때는 더더욱 이런 ESG 관련된 지표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주요 지표들을 간략하게 제목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MSCI라고 하는 건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공신력 있는 지표 혹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그곳에서 거래하고 있는 갑에서 요구하시는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 비즈니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주자본주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 기업 대표들이 이제 쫙 앉으셔가지고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이해관계자, 기업을 둘러싸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이해관계자들은 누가 있고 이게 ESG 트렌드와 맞물려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지분 0.02%를 갖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엔진 넘버원이라는 곳에서 그 엑손모빌의 이사회 자리를 2석을 차지하게 돼요. 사실 주주 중에 0.02%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한 퍼센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탈화석화를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을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 그 뒷배에 블랙럭이라 뭐 3대 연기금이 있기도 했지만 이처럼 투자자들이 기업의 인플루언싱,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와 가이드를 만드는 정부와 유관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공시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5년부터는 상장사 중에 2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곳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이런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글로벌 규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직원입니다. 아마 스타트업에서는 그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시느라고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뭐 이런 곳에서는 그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도 ESG를 잘 준수하고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잘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례로 아마존에서 그 탄소를 얼만큼 배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임직원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7,500명의 임직원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우리는 더 당겨야 된다,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실제로 넷제로를 204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해가지고 그 흑인 운동, 인권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포스팅을 했어요.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다라고 해서 놔뒀거든요. 그래서 포스팅을 지우지 않고 그걸 놔뒀더니 거기에 반발하는 MZ세대 임직원들이 이제 파업이랑 퇴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폭등이 아니고요. 반대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예요. 요즘에 뭐 돈주를 내준다, 혼주를 내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촌몰 사이트에서 그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쇼핑몰인데요. 여기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소비자들이 이 JC몰로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막 구입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쇼핑몰이 다운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다음으로 이 스팸의 노란 뚜껑 있잖아요. 이게 원래 덮여 있는데 이 이중으로 있는 플라스틱 뚜껑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모아가지고 회사에다가 발송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애뇨의 빨대를 없앰으로써 온실가스 44톤을 감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환경단체인데요. 사실 이런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법원에서 석유기업 로열 더치쉘의 그 탄소 배출을 45% 더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7개의 국제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제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영리와 환경단체들이 이제 기업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랑 손잡는 스타트업이나 소셜 벤처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뭐 상생경영이다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전문성, 소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업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을 회수해서 슈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고급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이제 다시 재활용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롯데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랑 같이 협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노마드라고 하는 것인데 요 캠핑 장비를 이제 흐르는 물에다 놔두면 자가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전문성이 이 기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대기업을 멘토링하는 탄소 배출에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이해관계자를 알아봤고 ESG 트렌드에 맞춰서 영향력이 커지는 이해관계자를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를 어떻게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목적이 기업을 이끄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사명이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업을 환경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환경에 정말 애착이 있는 소비자와 임직원들은 여기에 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기업 혹은 티셔츠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가 이 티셔츠를 구매함으로써 나는 정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포지셔닝 하는 것으로 이제 파타고니아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노스페이스 다음으로 마켓쉐어가 2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자동차 회사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보다 많은 비즈니스 혁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우주로 진출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비즈니스의 전략과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인데 여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건강사업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그리고 금연 제품에서 매출의 절반을 얻을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다. 어떻게 담배 회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뒷배경을 보면 그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피해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걸려놓은 담배, 이제 연기가 나는 담배에서는 매출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전자담배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차피 해야 되니 우리는 깃발을 꽂고 먼저 가겠다. 그리고 건강에 민감한 MZ세대 소비자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SG라는 것이 비재무적인 지표들을 이제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온 것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셜 밸류를 얼만큼 창출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SKT에서 대한적십자랑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지는 않았고 정답도 없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부서에서는 그럼 ESG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사례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슐린 캐릭터 잘 아시죠? 울퉁불퉁. 이 미슐린 타이어에서 원래는 이제 개수 단위로 타이어를 팔다가 과금 형태로 서비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 회사랑 같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마일 단위로 이제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만 마일을 가는 동안에는 타이어를 무조건 많이 교체해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몇 개 교체하는지는 별로 상관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윈윈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유는 타이어를 좋은 상태로 계속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타이어 회사에서 이득이고요. 그리고 이 트럭 회사에서는
이 타이어가 마모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기름을 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럭의 연료 소비량 측면에서도 트럭 회사는 윈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쪽에서도 이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쓸 때 발생하는 이제 탄소 소비량만 봤었다라면, 탄소 배출량을 봤었다라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재료 수급부터 사용 단계,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단계까지 그 R&D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제품 전체의 밸류체인, 비즈니스의 밸류체인,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고 이 ESG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제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껍데기에 Hello, I'm Paper Bottle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보면은 이거는 종이병으로 돼 있나 보다, 굉장히 친환경 제품이다 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소비자가 이걸 까봤더니 안에 플라스틱 껍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를 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소비자의 눈높이는 굉장히 친환경 제품이구나 라고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실망감을 이제 가졌을 때 오히려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랑 이제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은 플라스틱의 함량을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들과 이제 진정성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펩시의 캠페인 사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들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인권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펩시가 평소에 이제 광고를 했었던 스타일들을 보면 이 펩시콜라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파티 분위기가 된다 이런 것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이 시위를 하는 경찰한테 펩시콜라를 주고 분위기가 굉장히 완화됐다 이런 내용으로 콜라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소비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펩시가 과거에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브랜드 철학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일관된 브랜드 철학을 잘 세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사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다양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이 다양하게 섞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별이라든가 뭐 장애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는 인클루전, 다이버시티라고 해가지고 다양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양성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이 사회에 여성을 몇 명 넣는다 이런 측면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접고 다시 개선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는데요. 두 가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루다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팀에서 이런 그 트레이닝을 할 거잖아요. 이런 챗봇 서비스의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대화 내용은 좀 예민할 수 있겠다, 민감할 수 있겠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더 빨리 감지를 했더라면 서비스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것들을 보완해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앵글, 다양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많느냐라는 것은 제품의 그 경쟁력이라든가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글로벌 사회공헌이에요.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이제 CSR이랑은 좀 다릅니다. 사회공헌은 profit, 우리가 창출한 이익에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사회공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공헌도 ESG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SKT에서 이제 미얀마의 쿡스토브라고 하는 이런 솥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생산해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과거에 이 쿡스토브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솥에 불을 피워가지고 6시간 동안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 쿡스토브를 주면서 건강에도 좀 좋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그 줄인 탄소를 탄소 배출권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profit을 contribution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ESG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ESG를 어떻게 다양한 팀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5개 팀에서 알아봤는데요. 그 밑에 있는 5개 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는 좀 더 ESG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협력사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제조 생산이라든가 공급망 같은 경우는 탄소 발자국을 좀 더 덜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법무팀이라든가 고객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ESG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ESG 도대체 뭐부터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폭넓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한 장짜리 차트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ESG 관련된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잘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하시고 대내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보통 이제 신년사로 우리는 ESG 경영을 하겠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C레벨들의 의지치가 각 부서로 이제 실무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동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방향성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의사결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대성 평가를 하게 돼요. 기업이 모든 ESG에 관련된 것을 잘하면 좋기는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빠른 시간에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들,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세로 축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우리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매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사분면에 있는 접점들을 우선 과제로 해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환경이랑 사회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결과를 만들어내게 마련인데요. 그 중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관용 원칙이라고 해서 강제노동이라든가 아동노동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견하는 즉시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도 우리가 거래하는 곳들과 이제 관련이 더 높은데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노동이다라고 하면 만 18세인 경우도 있지만 EU에 가입되어 있는 각 국가별로 만 16세인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큰 대기업에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영역을 찾은 다음에 KPI를 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표 달성치를 뭘로 하겠어? 올해 안에는 얼만큼 할 거고 몇 년 안에 얼만큼 하겠어, 이런 목표치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관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지표가 600개가 넘기 때문에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고, 우리가 거래할 때 혹은 투자 받을 때 혹은 뭐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세웠었던 KPI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결과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선순환돼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할지,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지 선택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사후평가와 사전에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장기 비전과 사업 목표를 세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우리는 건강에 집중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 번 선순환을 돌려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이 전환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소설책에 나오는 문구예요. 근데 좀 와닿더라고요. 터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상냥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것들 자체도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도, 법인이라고도 하죠. 법인도 결국은 인간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돈을 치열하게 벌고 있지만 인간답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잘 갖춰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ESG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도 더 이상 ESG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